꽃집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꽃은 사치품이었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꽃을 살 여유가 없었다. 지아는 꽃집 수익만으로는 하준의 비싼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절대 불법적인 일에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일찍 꽃시장에 나가 가장 저렴하고 싱싱한 꽃을 고르고 밤늦게까지 온라인으로 꽃바구니 주문을 받으며 하루를 24시간처럼 썼다. 때로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동네 아이들에게 작은 꽃 화분을 선물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꽃병에 꽃을 꽂아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은 그녀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하준이 잠든 깊은 밤, 지아는 홀로 앉아 작은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6년 전의 기억을 봉인한 듯한 낡은 은색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손안에서 과거의 차가운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6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된 밤. 그녀는 그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봉인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자 동시에 아이들의 출생과 관련된 거대한 비밀이 숨겨진 진실의 열쇠였다. 그녀는 그 열쇠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 비밀은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이는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열에 시달렸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아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들었다. 하준이의 심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지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지아는 절망감에 휩싸여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제이슨 병원, 제이슨 허스피털. 6년 전 모든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 병원. 그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지아에게는 지옥 같은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밟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에 몸서리쳤다. 그러나 하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곳에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날까봐 극도로 두려웠지만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지아는 망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하준과 하유를 이웃에게 잠시 맡긴 채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제이슨 병원을 향했다. 회색빛 거대한 병원 건물은 마치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아는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며 접수처로 향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한지아 씨, 당신이 여긴 어쩐 일입니까? 지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아에는 6년 전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던 악인 제이슨 병원의 병원장이자 의료계의 거물 이중혁, 리중휴 원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하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중혁은 지아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하준이가 많이 아픕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아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중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지아가 하준의 병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직감했고
이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아에게 다가왔다. 하준이라,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나를 찾아오지 않고 뭘 했나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잊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 지아를 협박하고 이용했던 비열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지아는 이중혁의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6년 전 이중혁은 그녀를 협박하여 강태준 회장과의 하룻밤을 강요했고,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하자 모든 것을 은폐하고 그녀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는 지아의 학비와 부모님의 병원비를 빌미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심지어 쌍둥이의 출생 기록과 DNA까지 조작하려 했던 자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도망쳤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지아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중혁은 지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조용히 해.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당신의 과거가, 그리고 그 쌍둥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질 거야. 특히 강태준 회장에게 말이야. 그는 지아의 얼굴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하준이 수술,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물론 그냥은 안 되지. 당신이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영원히 봉인할 수 있도록.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중혁은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움켜쥐고 협박하고 있었다. 하준의 목숨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지아는 그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삼켰다. 이중혁은 지아를 VIP 병동으로 이끌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강태준 회장님의 개인 비서이자 간병인이다. 회장님께 한지아 박사의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돼. 당신은 그저 나의 특별한 지시를 받는 간병인일 뿐. 알겠나? 지아는 이중혁의 비열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에 몸서리쳤다. 제이슨 병원 이중혁, 그리고 강태준. 6년 전의 그날 밤은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이제 그날 밤의 남자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독한 삶은 이 만남을 계기로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이 지옥 같은 만남을 견뎌내야만 했다. 한지아는 이중혁 리 중휴 원장의 비열한 미소 뒤에 숨겨진 협박을 온몸으로 느끼며 VIP 병동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6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는 밟고 싶지 않았던 이중혁의 그림자 아래 놓였다. 하지만 하준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지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중혁은 지아를 강태준 회장의 개인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6년 전 그날 밤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시간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더 깊은 카리스마를 새겨놓았을 뿐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고요한 눈매는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박혀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태준은 과로로 인한 심한 탈진과 면역력 저하로 입원 중이었다. 그는 지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는 수년째 그날 밤의 여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그 여인의 행방은 그의 삶의 큰 미스터리이자 공허함으로 남아있었다. 지아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태준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감춘 채 태준의 개인 비서이자 간병인 역할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쌍둥이 하준과 하율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태준을 돌보며 그의 식사를 챙기고
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지아의 탁월한 관찰력은 태준의 주치의보다 빨랐다. 어느 날 태준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미열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직감했다. 회장님 혹시 최근 들어 식욕 부진이나 피로감이 심해지셨습니까?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이 의심됩니다. 지아는 하준을 돌보며 쌓았던 의학적 지식과 그녀의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여 태준의 증상을 정확히 짚어냈다. 태준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주치의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증상이었다. 당신 의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니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태준은 지아의 비범한 능력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을 넘어 그의 업무를 원활하게 돕고 그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탁월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함께 6년 전 그날 밤에 여인에게서 느꼈던 묘한 이끌림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 한지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다. 태준의 오랜 비서이자 유일한 측근인 김민준 실장 또한 지아의 남다른 면모를 눈여겨봤다. 그는 태준이 지아에게 보이는 특별한 신뢰에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침착하고 유능한 모습에 점차 호감을 가졌다. 그는 지아에 대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이중혁 원장은 지아가 태준에게 점점 신뢰를 얻자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의 비열한 음모가 수포로 돌아갈까봐 두려웠다. 그는 지아의 약점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압박했다. 한지아 씨 잊지 마. 하준이 수술은 내가 쥐고 있어. 강태준 회장에게 그날 밤의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당신 아들은 물론 당신 삶도 끝장이야. 이중혁은 자신의 이복 형제이자 태준그룹의 차기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강현성, 강윤숭과 손잡고 있었다. 강현성은 태준을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인물이었다. 그는 이중혁에게 지아의 과거를 완전히 파헤쳐 태준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을 요구했다. 이중혁은 강현성에게 태준이 6년 전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흘리고 지아를 그 아이들의 친모로 지목하여 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들은 지아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여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태준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를 강현성이 차지할 계획을 꾸몄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이중혁이 지아의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놓인 하준의 사진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어. 그 심장 계속 뛰게 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지아는 이중혁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은 그의 잔인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정말 악마 같아. 악마흥. 난 그저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우는 것뿐이야. 네가 강태준 회장 옆에 붙어 있는 게 나의 계획에 방해가 되거든. 다음 주 이사회 회의에서 강태준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거야. 그 전에 널 이용해서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지. 이중혁은 서랍을 열어 낡은 은색 열쇠를 꺼내 들었다. 이 열쇠 기억나나? 6년 전 그날 밤 네가 나한테 애원하며 줬던 그 열쇠. 이 열쇠가 열 진실을 강태준이 알게 되면 후회할 걸. 이중혁은 열쇠를 흔들며 지아를 조롱했다. 그 열쇠는 이중혁이 과거 지아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었다. 지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열쇠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오로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담긴 금고의 열쇠였다. 이중혁은 그 열쇠로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 열쇠, 어디에 뒀어?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알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모두 알게 될 테니까. 이중혁은 비열하게 웃으며 열쇠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다음 주 이사회 회의가 당신에게는 지옥이 될 거야. 그때 당신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지아는 이중혁의 협박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낡은 은색 열쇠를 떠올렸다. 그 열쇠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들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었다.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는 그녀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터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이 지옥 같은 만남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이중혁, 리중휴 원장의 비열한 협박은 한지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은색 열쇠는 그녀의 과거이자 동시에 하준, 하조은과 하율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했다. 지아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중혁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강태준 회장의 개인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지아는 그를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재벌 총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쳤지만 동시에 업무에 대한 집착이 강해 건강을 돌보지 않는 워커홀릭이기도 했다. 지아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복용하게 하며 그의 스케줄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그녀는 태준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그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중요한 화상회의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며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주변에 있던 비서들은 당황했지만 지아는 침착하게 태준의 상태를 살폈다. 회장님 과로로 인한 빈혈 증상 같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태준은 지아의 말에 놀랐다.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지아의 조언에 따라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고 이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지아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한지아 씨, 당신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통찰력은 놀랍습니다. 지아는 태준의 칭찬에 애써 감정을 숨겼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저 아픈 아이를 돌보며 얻은 경험일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애썼다. 그러나 태준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지아에게서 6년 전 그날 밤의 여인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고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명확한 형태로 맞춰지지 않았다. 태준의 오랜 비서이자 유일한 측근인 김민준 실장 또한 지아의 남다른 면모를 눈여겨봤다. 그는 지아가 태준에게 보이는 특별한 신뢰와 그녀의 유능함에 놀랐다. 그는 이중혁이 지아를 태준의 간병인으로 붙였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고 지아에 대한 조사를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지아가 돌보고 있다는 아이들의 존재와 그들의 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편 이중혁은 지아가 태준의 신뢰를 얻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아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을 직감하고 더욱 비열하게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 회의가 다가오자 강태준 회장을 몰아내고 자신의 이복 형제이자 태준그룹의 차기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강현성, 강윤숭과 손잡고 음모를 꾸몄다. 강현성은 이중혁에게 지아의 과거를 완전히 파헤쳐 태준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을 요구했다.
어느 날 밤 이중혁은 지아를 그의 은밀한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은색 열쇠를 꺼내들고 지아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한지아 씨, 다음 주 이사회 회의가 당신에게는 지옥이 될 거야. 강태준 회장에게 그날 밤의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당신 아들은 물론 당신의 삶도 끝장이야. 지아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이 뭘 원하는 건데요? 내가 뭘 원하냐고. 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뿐이야. 강태준을 끌어내리고 강현성을 회장 자리에 앉힐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중혁은 비열하게 웃었다. 이 열쇠 기억나지? 6년 전 네가 나한테 애원하며 줬던 그 열쇠. 이 열쇠가 열 진실을 강태준이 알게 되면 후회할 걸. 쌍둥이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강태준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조작된 증거들. 모두 내가 가지고 있지. 지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열쇠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오로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담긴 금고의 열쇠였다. 이중혁은 그 열쇠로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 열쇠를 내놔. 지아는 소리쳤다. 어림없지. 이 열쇠는 이사회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이중혁은 열쇠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기대해도 좋아. 그날 당신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지아는 이중혁의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낡은 은색 열쇠를 떠올렸다. 그 열쇠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의 퍼즐 조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들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 열쇠를 되찾아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쌍둥이의 친부인 태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김민준 실장이 지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한지아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께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제가 한지아 씨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아 씨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강태준 회장님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특히 하준이는 회장님의 어린 시절 사진과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김민준 실장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밀이 이제 김민준 실장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김민준 실장은 지아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짐작한 듯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준이가 앓고 있는 희귀 심장병이 회장님 집안에 유전되는 희귀 질환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 병원 기록을 확인해보니 6년 전 이중혁 원장이 주도했던 오로라 프로젝트에 한지아 씨가 참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장님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비밀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김민준 실장의 말은 지하에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로라 프로젝트. 그날 밤 그녀는 이중혁의 강요로 태준과의 관계를 맺었고 이중혁은 그녀의 DNA와 태준의 DNA를 이용해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한 비밀 연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이중혁의 추악한 음모였음을 깨닫고 도망쳤었다. 김민준 실장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날 밤 회장님께 약을 먹이고 지아 씨를 침대로 유인한 것이 이중혁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유전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당신의 난자를 이용해 시험관 아기를 만들려 했고 동시에 회장님과 당신의 관계를 조작하여 회장님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지켜낸 겁니다. 김민준 실장은 지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회장님께 밝혀야 합니다.
이중혁 원장과 강현성은 이사회 회의에서 회장님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와 쌍둥이의 존재를 이용해 회장님에게 치명타를 입힐 겁니다. 지아는 김민준 실장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를 만난 것이다. 하지만 이중혁 원장은 쌍둥이의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과거를 왜곡하여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김민준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열쇠는 분명히 진실이 담긴 금고의 열쇠일 겁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지아는 김민준 실장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는 그녀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터였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아들들의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에 놓여 있었다. 이사회 회의 날이 밝았다. 한지아의 심장은 비장함과 결연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실장의 도움으로 이중혁, 리중육과 강현성, 강윤숭의 음모를 막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하준, 아차조은의 생명과 쌍둥이의 미래, 그리고 6년 동안 짓눌렸던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 열쇠 펜던트가 숨겨진 듯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위해 병실에서 잠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사회에서의 발표를 위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아는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그녀는 태준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해지지 않도록 주변을 경계했다. 태준은 지아를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신뢰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렴풋이 지아의 얼굴과 6년 전의 희미한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는 태준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중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실은 최고급 원목 가구와 첨단 장비로 가득했고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기가 맴돌았다. 태준그룹의 주요 이사들과 주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태준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회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강 여사 마담 캉는 현우의 어머니이자 스카이그룹의 실세로 등장했었다. 그녀는 이 드라마에서 김현우의 어머니이자 스카이그룹의 실세로 등장하는 인물로 이전 챕터에서 등장했으므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아들 강현성이 이 자리에서 태준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여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현성이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눈빛으로 태준과 지아를 번갈아 보았다. 이사회 멤버들은 태준을 지지하는 쪽과 강현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준 회장이 단상에 올라 태준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청산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었고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칫했다. 태준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지아는 직감적으로 태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 누군가 약물을 사용한 것이 분명해.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과거 하준의 병을 돌보며 쌓았던 의학적 지식과 그녀의 뛰어난 통찰력을 총동원하여 태준의 상태를 파악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한지아가 하준과 하유를 데리고 병원을 드나드는 모습, 낡은 꽃집에서 초라하게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과거 그녀가 오로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록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이 모든 영상은 지아가 의도적으로 태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쌍둥이를 이용하고 자신의 가난한 배경을 연기했다는 듯한 프레임을 씌웠다. 영상은 하준과 하율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강태준 회장과 놀랍도록 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최 이사 다이렉터 초이가 마이크를 잡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강태준 회장님을 간병하는 한지아라는 여인이 와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회장님과 모종의 관계를 맺었고 지금은 그 관계를 이용해 회장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파렴치한 계획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회장님의 친아들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준과 하율의 얼굴이 공개되고 태준이 쓰러지자 모든 시선은 지아에게로 향했다. 쌍둥이의 존재와 태준의 건강 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지아는 충격과 분노로 몸이 굳어버렸다. 하준이와 하율이가 노출되었어. 그녀는 아들들의 얼굴이 만천해 드러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지아는 자신을 향한 경멸과 비난의 시선 속에서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강 여사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지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아들 강현성 또한 지아를 비웃었다. 김민준 실장은 이 모든 상황을 충격과 혼란 속에 바라보며 태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중혁과 강현성의 음모를 직감했지만 태준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감히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멀리서 지아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 여인은 회장님을 해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체포하십시오. 최 이사가 소리쳤다. 그는 과거 이중혁과 강 여사의 뒤를 봐주던 인물로 강현성과 함께 태준을 몰아내려는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지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중혁 원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 아이들의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회장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한 파렴치한 자입니다. 이중혁은 자신이 조작한 거짓 DNA 검사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피 묻은 제복땀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강인함.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작된 DNA 검사 결과와 그의 아들을 닮았다는 아이들의 영상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지아는 홀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태준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켜야 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했다. 그녀의 손안에 쥐어진 낡은 은색 열쇠가 그녀의 손안에서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였다. 이중혁이 과거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그 열쇠가 바로 진실이 담긴 금고의 열쇠라는 사실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심판대 위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듯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지아는 절망 속에서도 결연한 눈빛으로 회의실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중혁의 사무실에 숨겨진 진실의 금고를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을 걸고 그녀는 움직였다. 자선 갈라 행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 이사 디렉터 초이의 비열한 폭로와 함께 김현우, 김윤우 회장이 쓰러지자 모든 이의 시선은 이수진, 리수진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의 파도는 거셌고 강 여사 마담 캉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수진은 벼랑 끝에 몰린 채 홀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민준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고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를 꽉 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을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여인은 회장님을 해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체포하십시오. 최 이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수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수진은 현우의 쓰러진 몸을 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다. 민준과 같은 희귀폐 질환을 앓고 있는 현우에게 특정한 약물을 투여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 속 내용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특정 약초들이 독성 약물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다는 어머니의 기록. 비키세요, 회장님은 위험합니다. 누군가 독극물을 사용했어요. 수진은 절규하듯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강 여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모든 상황을 꾸민 주제에. 그때 현우의 비서실장 박성호 박숭호 본부장이 군중을 해치고 달려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강 여사와 최 이사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강 여사님, 최 이사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독살하려 한 것은 두 분의 음모입니다. 박성호 본부장의 폭로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 여사와 최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성호 본부장은 재빨리 피했다. 강 여사는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주변에 있던 스카이그룹 경호원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이수진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수진은 박성호 본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현우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 회장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들. 그녀의 눈에 익숙한 약초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독성 약물의 해독제로 쓰일 수 있는 약초였다. 회장님,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회장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진은 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쓰러진 현우의 주머니를 뒤져 작은 약병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현우의 맥박을 짚었다. 약병에 담긴 잔여물과 현우의 증상을 통해 그녀는 현우에게 투여된 약물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연 회장 구석에 있던 작은 테이블로 달려가 화분에서 약초 몇 가지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경악했다. 지금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야? 미쳤나 봐. 저걸 먹이려고. 수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약초들을 지식여 즙을 낸 후 현우에게 다가가 그 즙을 그의 입에 흘려 넣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은 민준을 돌보며 쌓았던 경험과 어머니의 노트 속 지식이 그녀에게 준 확신이었다. 강 여사는 수진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멈춰.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현우의 얼굴에 미약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현우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진의 얼굴을 보았다. 피 묻은 제복땀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에 닿았다. 그 별은 마치 그의 삶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숨쉬기 편안해졌어. 현우의 목소리가 들리자 연 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수진의 행동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압도되었다. 강 여사와 최 이사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음모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현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수진 씨,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박성호 본부장이 앞으로 나서 녹음기를 연 회장 전체 스피커에 연결했다. 강 여사와 최 이사가 현우를 독살하려 한 음모, 그리고 수진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모든 대화 내용이 연 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강 여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김지연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현우의 곁을 떠났다.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알 수 없는 익숙함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수진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에 닿았다. 그 별은 그가 과거에 잠시 보았던 꿈속의 별, 그리고 잊고 있던 아들의 품에 걸려있던 그 별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는 어렴풋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여인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렬한 예감. 수진은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신뢰와 함께 민준과 똑같은 깊이를 보았다. 그녀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연 회장은 이제 수진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이사회 회의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태준그룹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강태준 회장이 독살 위기에서 한지아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과 함께 이중혁, 리중휴 원장과 강현성, 강훈숭,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였던 최 이사, 다이렉터 초이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났다. 김민준 실장이 공개한 녹음 파일과 지아가 찾아낸 진정한 DNA 검사 결과는 모든 것을 명백히 증명했고,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이중혁 원장과 강현성, 그리고 최 이사는 즉시 구속 수감되었다. DNA 조작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회장 살해, 미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이중혁은 병원장 자리에서 축출되었고, 강현성은 태준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영원히 배제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으며 매장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쫓던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현우는 병실에서 회복하면서 수진의 낡은 은색 별 펜던트와 민준의 닮은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박성호 본부장이 수진에 대해 조사했던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보고서에는 수진이 과거 현우의 비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실과 민준의 병명이 현우 자신의 희귀폐 질환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 여사가 6년 전 수진에게 돈을 주며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고, 수진이 이를 거부한 채 홀로 민준을 낳아 키웠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현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살린 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고통받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외면했던 것이었다. 현우는 격렬한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병실을 박차고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은 민준의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이 수진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에 닿자 수진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과 민준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현우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수진은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아니, 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쌌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고 민준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게 기회를 줘요. 당신과 민준이에게 평생 갚아나갈 기회를 줘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수진은 현우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는 그녀와 민준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현우는 민준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 스카이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우는 수진의 뛰어난 의학 지식과 비전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다. 그는 수진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가죽 노트에 같이 천년 연곶 뿌리 추출물 제조법을 알아보았고 이를 상업적으로 개발하여 세상의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우는 스카이그룹 내에 새로운 생명공학 연구 및 신약 개발 부서인 로투스 블룸 파마슈티컬스를 설립하고 수진에게 총괄 책임자 자리를 맡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닌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수진은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지만 현우의 든든한 지지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의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죽 노트 속 지식과 자신의 생명공학 지식을 결합하여 민준의 희귀폐 질환을 포함한 여러 난치병에 효과적인 천년 연곶 뿌리 추출물 기반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민준은 이 치료제 덕분에 기적적으로 완치될 수 있었다. 수진과 현우는 결혼식을 올렸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담은 따뜻하고 진솔한 예식이었다. 민준은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그의 해맑은 미소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현우는 수진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살렸고 내 삶에 진정한 빛을 가져다 주었소. 당신은 나의 별이요. 수진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가 그녀의 웨딩드레스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재벌가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상징이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사랑을 세상에 펼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수년의 시간이 흘러 한지아는 단순한 신데렐라, 이야기를 넘어선 진정한 치유와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제이슨 희망재단의 혁신적인 이사장으로서 어머니의 낡은 가죽 노트에서 얻은 지식과 자신의 뛰어난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하여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그녀가 개발한 천년 연곶 뿌리 추출물 기반 치료제는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제이슨 희망재단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수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의 이름을 딴 민준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희귀, 난치병 아동들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희망학교와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데 앞장섰다. 수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나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재단에 대한 후원과 지지는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과거의 자신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남편 김현우, 김윤우 회장은 수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는 스카이그룹, 에스카이그룹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수진의 로터스 블룸 파마슈티컬스와 민준희망재단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은 수진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진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별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기적에 감사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준희망재단이 새로 건립한 영곳 희망센터의 개원식이 열렸다. 이곳은 과거 수진이 민준과 함께 살던 낡은 옥탑방 자리에 세워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이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다. 저는 이 작은 펜던트처럼 한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진은 자신의 목에 걸린 별 펜던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의 사랑과 현우 씨의 믿음, 그리고 민준이의 해맑은 미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별처럼 그리고 이 연고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축사를 마친 후 수진은 남편 현우와 이제는 건강하고 듬직하게 자란 아들 민준과 함께 연단에 섰다. 민준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목에도 엄마와 똑같은 작은 은색 별 펜던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수진이 민준이 완치된 후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때 박성호 부사장이 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서를 건넸다. 이사님 민지 씨 소식입니다. 최근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 여사님도 병원에서 꾸준히 봉사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돕는 삶을 시작하려 하는 듯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수진은 현우 그리고 민준과 함께 센터의 옥상 정원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은 그들의 마음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엄마 아빠 저 별들 좀 봐. 우리 가족 별 같아. 민준이 손가락으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외쳤다. 수진은 현우의 품에 안겨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민준아. 우리 가족은 언제나 빛나는 별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거야.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이제 수진과 똑같은 모양의 작은 은색 별 펜던트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치유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수진은 더 이상 외로웠던 과거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빛나는 연고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은 한지아. 한지아의 낡은 코트 속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6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밤 이후 그녀의 삶은 늘 겨울의 한가운데 같았다. 도시 외곽 좁고 허름한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작은 꽃집. 그곳은 지하의 세상이자 그녀가 숨어 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간판도 없이 꽃이라는 글자만 적힌 투박한 나무 간판은 그녀의 삶처럼 소박하고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밤이 깊어지면 꽃집의 불은 꺼지고 그 작은 공간은 지아와 그녀의 삶의 전부인 쌍둥이 남매 하준 아차 조온과 하율 알샤 율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는 아무리 난방을 해도 가시지 않았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하준의 옅은 기침 소리는 지아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하준은 선천적으로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8살 한창 뛰어놀 나이에도 하준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자주 숨을 헐떡이곤 했다. 지아는 아들의 장이침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밤새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헌신과 강인함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